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할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된 점 등을 들어 국방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시 작전권 환수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 전산망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부속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락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군은 광주에 실탄 130만 발과 수류탄 4,900여 개, 로켓포까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는 수십 년 동안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전쟁용 살상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광주 발포 명령도 규명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각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이런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원세훈 씨가 이명박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인사에 대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특검 측도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삼성 측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MBC는 라디오 PD들도 제작 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총파업 찬반 투표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인한 피해자 절반 가까이가 직업과는 무관한 경로로 성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성면이 많이 나올 만한 곳을 조사해 2015년 성면 지도를 완성했지만 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을 질타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는데 북한을 독자적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역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나왔을 때 군을 상대로 부끄러운 줄 알라 하고 질타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이를테면 데자뷰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엄정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문 대통령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등 역점을 두고 있는 삼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까지 내다보고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높일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한 톤으로 군을 질책했습니다. 다른 부처의 업무 보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고석승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 마무리 발언으로 군이 더 분발해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강하게 군을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남북 간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45배에 달하고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냐고 되물으면서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국방개혁 관련 발언을 했던 그 순간을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데자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전시작 정권이 굉장히 논란이 됐을 때고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모두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얘기를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재임 기간 내내 전시작전권 환수 등과 맞물려서 이 국방개혁을 강하게 강조했었는데요. 우선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이 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그동안 북한의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써놓고 국방력이 약하다고 하면 그동안 국방장관들은 뭐 했냐 이런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연설 이거 뭐 나중까지 유명해진 그런 연설이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군을 상대로 질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배경, 이유 다 비슷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다고 해도 과연 우리 군의 자주국방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국방비를 들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들였길래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노 대통령도 그랬고 문 대통령도 그랬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자 오늘 브리핑도 청와대에서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리고 오늘도 이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 업무 보고는 모두 각 부처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리 부처에서 하기로 사전 조율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와 보훈처 업무 보고만 이 청와대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이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끝나는 한미 군사훈련이나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창립일쯤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함경북도 풍계리 실험장에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번과 3번 갱도가 준비를 마치고 핵실험 대기 상태 중이라는 건데 국정원은 4번 갱도에서도 실험 준비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연쇄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미 의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잔여 기간이나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창립일을 계기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3발과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만에 군 당국이 정보 판단 결과를 바꾼 데 이어 국정원도 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앞서 북한의 발사 직후 군 당국과 청와대는 이들 발사체가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혀 한미 당국이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내부 문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 전산망에서 수천 건이
그러니까 9천 건이 넘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부속실은 대통령 비서실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곳입니다. 발견된 문건의 적지 않은 부분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추가로 발견한 문건은 제2부속실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전자문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제2부속실이 폐지된 2015년 1월까지 2년여간 작성된 것들입니다. 제2부속실 소속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폴더 속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308건입니다. 청와대는 발견 문서에 적지 않은 부분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혔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 발견된 문건을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부속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에 의미는 더욱 커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서 청와대 부속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황은 여러 수사에서 나왔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1심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지휘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부속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된 점은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이 발견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지만 박 전 대통령 당시엔 사실상 최순실 씨를 돕는 비선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2015년 1월 제2부속실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총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2부속실에선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최순실 씨의 각종 민원사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발견된 문건들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80년 당시 신군부는 광주를 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주에 JTBC가 1980년 5월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을 보도한 이후에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고 오늘은 더 믿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JTBC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각종 군 장비 지급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실탄 130만 발과 수류탄 4,900여 발, 또 대형 빌딩을 폭파시킬 수 있는 TNT와 대전차 로켓까지 포함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줄곧 발포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실제로 광주에 투입된 무기들은 자위권도 진압용도 아닌 거의 전쟁용에 가까웠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5.18 당시 계엄군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보급 지원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당시 군에 지급됐던 각종 무기 목록이 기록돼 있습니다. 초기부터 광주에 투입된 3과 7 공수부대에는 TNT 450파운드와 수류탄 4,890발이 지급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부대에 지급된 TNT 분량이면 고층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대전차 로켓탄인 66mm 로우 74발, 대인 지뢰인 크레이모어 180개, 20mm 벌컨포 1,500발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신군부는 계엄군의 총기 사용은 방어 사격이자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전두환 씨도 회고록에서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에 살상률이 높은 중화기가 대량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이 사실상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방금 보신 대로 5.18 당시 군은 도저히 진압용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중화기를 광주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도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대체 이 무기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왜 이렇게 여기에 다량으로 투입이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포터에 나온 무기들 보면 광주는 적어도 신군부가 보기에는 전쟁터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로켓까지 동원이 됐다고요? 네, 당시 문서를 먼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네, 5월 23일 7공수의 로켓 50발이 지급이 됐고요. 50발. 네, 그리고 24일에는 이제 24발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예. 일단 이 기종을 추정을 해보면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사진의 이 기종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서에 로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종의 별칭이 로우입니다. 예. 월남전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쓰였던 기종인데요. 170m 거리에서 30.5cm 두께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영화에서 봤습니다. 주로. 예. 월남전 영화에서. TNT도 지급이 됐다고 했죠? 네, 역시 문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5월 21일, 그러니까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 그리고 조준 사격을 한 날인데요. 예. 이날 7공수의 TNT 100파운드 약 45kg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3일에는 3공수의 350파운드가 추가로 지급이 돼서 공수부대에만 총 450파운드, 약 200kg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 나중에 투입됐던 24단. 네.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죠. 네. 거기에 지급된 무기들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어요? 그러나 TNT는 일단 공수부대에 지급이 된 것이 확인이 돼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TNT 200kg이라면 이게 위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TNT가 지금 이 문서만 봐서는 형태가 폭탄인지 아니면 폭약 형태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폭발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본 결과 폭약 형태라고 할지라도 100kg 정도면 고층 빌딩 하나를 붕괴시킨 데는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만약에 폭탄 형태로 지급이 됐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폭발력이 세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중요한 부분이 육군 항공대에 지급된 발칸포입니다. 네, 그 벌컨 부분도 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입니다. 네, 20mm 벌컨 1,500발이 지급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격형 헬기, 이른바 코브라만이 당시에 이 벌컨 기관총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 위에 나와 있는 크레모아라고 원본에 써 있고 저희들이 크레이모어라고 이렇게 다시 썼는데 그것도 180개나 지금 지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4월에 나온 국과수 감식 결과 거기에도 보면 이 벌컨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국과수가 5.18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탄피 6개에 대해서 감식을 했는데 이 가운데 3개가 1980년 5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3개가 20mm 벌컨 그리고 기관총용 탄피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유 기자가 얘기하기를 발칸포는 코브라만이 이 발칸 기관총을 장착한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이 됐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코브라는 대표적인 공격용 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주 그 사진에서 본 헬기들은 대개 UH-1H. 월남전에서 제일 많이 쓰였죠. 얼마 전까지도 주력 우리의 주력까지는 아니었어도 사용했던 헬기고. 거기는 발칸포 같은 거는 장착이 안 됩니까?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이 당시에는 그 코브라에 장착이 됐던 것으로 문서상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진상에 나오고 있는 UH-1H 그리고 또 500MD 이런 것들 기종보다는 또
그 벌건 자체의 성격이 예. 코브라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예. 알겠습니다. 포로 확신이 뭐 함부로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근데 지금 그 대전차 로켓하고 TNT 또 벌컨포 이런 무장을 그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런 무장이라면 이름을 듣고 상식선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육군 출신 전직 합참의 장성 2분 그리고 공군 전문가에게 평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예.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전쟁용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당연히 시위 진압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것은 또 방어용 무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또 M16 소총 그리고 세열 수류탄, 대전차 로켓, TNT 이런 목록들을 봤을 때 예. 육군이 방어가 아닌 공세로 나설 때 기본적으로 장착하게 되는 무장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전두환 씨는 뭐 여전히 이것이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발포가. 네. 근데 지금 이 무기만 놓고 볼 때라도 이걸 자위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추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문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 자체가 지금 공격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공개된 1980년 6월 미국 국방정보국 비밀 문건입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가 베트남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을 외국인으로 봤다. 그러니까 베트콩을 보는 듯한 인식으로 봤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예. 그런 인식이 이 문서를 통해서 실제로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문서 등등으로 해서 발포 명령자를 찾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발포 명령자를 찾는 데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그리고 헬기 사격 명령을 조사하면 발포 명령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발포 명령까지 확인해라 이런 지시도 군에 내렸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중화기 무장 그리고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을 누가 내린 것인지는 새로운 증언 그리고 또 문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 예. 내부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게 지난 세 차례 조사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저희 그 공군기 전투기 출격 명령 대기 네. 보도 이후에도 조금씩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네. 그 최종 그 종착지에 발포 명령자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얘기와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예.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와서 재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면서 신청한 변론 재개를 법원이 오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포함했기 때문에 검찰의 최근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다시 적용하기는 어렵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어서 원 전 원장 선고 역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1, 2심 선고 생중계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까지 바꾼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원 전 원장 변론 재개 기각 소식을 심수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20여 명의 민간인 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까지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선고심은 예정대로 모레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년 넘게 끌어온 재판인 만큼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동일 범행에 대해 2번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오는 30일 선고 이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국정원 TF 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대폭 수집된 증거가 원 전 원장의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 등을 소환 조사하고 민간인 팀장들의 자택과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모레 예정된 선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에 이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까지 생중계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1, 2심 선고 재판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의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지난달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번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익만 중시하는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1심과 2심 선고 재판에서 방송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 대한 생중계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그 공직선거 개입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굉장히 중대 이익이 걸린 사건이라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재판부는 오늘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 전 원장이 동의하지 않았고 중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25일 선고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까지 불린 사건들의 생중계가 잇따라 불허되면서 주요 사건의 선고 생중계가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JTBC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또 선거법 위반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간인 댓글 부대가 운영된 사실, 또 수십억 원의 나랏돈이 여기에 이용된 사실 등입니다. 이 때문에 원세훈 씨 재판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이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JTBC 확인 결과 관련 의혹은 더 있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정책 홍보 만화입니다. 정부 정책 홍보는 보통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같은 해 8월 국정원은 4대강 사업, 감세정책, 미디어법 등에 반대하는 여론을 좌파들의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홍보 만화 제작을 주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원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구를 통해 같은 해 5월 취임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주체는 국정원이 아닌 문화부로 설정하고 제작 주체를 숨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화는 구청 민원실, 자유총연맹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 배포할 계획도 세웁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까지 국정원이 만든 홍보물이 배포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1년이 지난 2010년 9월엔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토부 트위터 등에 4대강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글을 게재하도록 합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정부 기관을 내세운 뒤 그 배후에서 정책 홍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을 활용하고 이른바 가격표를 만들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변론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추가 정황 등은 원 씨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고 사흘 만인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징역 12년이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1심 판결문에는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에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미래전략실 간부는 유력 경제지 국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통화 내용을 파악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이 삼성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는 공단 관련 인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도 장 전 사장에게 문자로 모두 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년 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사장이 만나고 한 달 뒤 공정위 결정이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이 처분해야 할 주식이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든 과정입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친기업 단체들도 삼성을 위한 활동들을 장 전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승철 전 정경련 상근 부회장은 2015년 장 전 사장에게 오늘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고문도 같은 해 삼성 합병의 우호적인 내용의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여론 주도층과 교감하며 삼성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재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면세점 사업권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냈다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롯데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접촉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듬해 3월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이뤄집니다. 독대 직후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지시하고 2016년 5월 실제로 70억 원이 지원됩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신규 사업권에 대한 영향력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25일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판결에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 회장 사건에도 이번 판결의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면세점 탈락 시점에 이미 추가 사업자 선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라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조사한 전체 샘플 가운데 45%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고기를 관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개 농장주가 문을 막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 하고 있어요. 개들이 갇혀있는 철창을 지나 창고에 들어가 보니 다 쓰고 버린 항생제 병들이 발견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가 전국 25개 시장에서 개고기를 구입해 검사해보니 이 중 45%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다른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비율은 0.47%에 불과합니다. 다만 항생제 검출량은 소, 돼지 등 다른 축산물에 적용하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을 안 넘었으니까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2개 이상 쓴 경우들이 이제 29개 샘플에서 나왔습니다. 5가지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는 가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도축이나 유통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합법화시키자는 쪽과
아예 개 식용을 금지시키자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기 항생제 검출에 대해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요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외식보다 집밥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과 폭우 때문에 식재료 값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걱정, 비싸서 걱정인 밥상 민심을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연 씨는 살충제 달걀 파문 이후 외식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달걀 파문도 있고 소세지 파문도 있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외식보다도 집에서 밥을 더 먹고 있는 편입니다. 이 씨처럼 직접 안전한 재료를 골라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염과 폭우로 식재료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애호박과 양배추 같은 채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국내산 삼겹살과 오징어처럼 달걀이나 소시지를 대신할 단백질 식품값도 뛰었습니다. 장 보러 나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표 보고 이렇게 주춤주춤할 때가 많아요. 한 바퀴 돌면서 사던 걸 두 바퀴, 세 바퀴 좀 생각하게 되네. 라면과 참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은 이미 올 초부터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참치캔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잘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곧 추석 대목까지 닥치면 밥상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그 어떤 경험도 뛰어넘는 재앙이다. 이틀 동안 강풍과 700mm가 넘는 비를 쏟으며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를 미국 언론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만큼의 비가 더 온다는 예보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요양원 거실이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구조작업 끝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최대 760mm의 물폭탄이 텍사스주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휴스턴 곳곳은 얼음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재난당국은 주민들에게 지붕이나 다락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그런 타운하우스, 그다음에 콘도 이런 게 몇 개가 지금 거의 1층까지 다 10년 정도 여기에서 거주를 했지만 방위군 3,000명이 투입됐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베테랑 구조대도 급파됐습니다. 앞으로 4, 5일간 6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멕시코만 일대 원유 정제 시설의 상당수가 폐쇄돼 뉴욕 시장에선 휘발유 선물 가격이 6%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KBS 기자들이 오늘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기자 295명이 업무를 중단했는데 내일 이후로는 지역 기자들과 PD 직군 등도 제작 거부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한편 MBC는 기자와 아나운서에 이어서 라디오 PD까지 제작 거부에 동참하면서 진행자 없이 음악만 내보내는 등 방송의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신진, 김태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KBS 기자협회 소속 200여 명이 여의도 KBS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주최 측은 고 사장이 보도국장 등 요직을 거쳐 사장 자리에 오르는 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우리 뉴스를 걱정해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부당한 징계와 인사를 남발했다. 기자협회 측은 오늘까지 서울 지역 기자 295명이 제작 거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기자들도 순차적으로 동참해 오는 31일부터는 참가자가 47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KBS PD협회도 오는 30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갈 계획이고 촬영 기자 등 다른 직군들도 제작 거부를 위한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MBC 라디오 PD 40명이 오늘 오전 5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제작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며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될 텐데 대통령은 어디 밖에 나가신다고 그러고 즉석 멘트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담당 부장이 스튜디오로 뛰어 올라왔고 국장이 생방 중인 PD를 호출하고 진행자와 출연자 선정에 있어 특정 인물을 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정은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담당 PD는 5초, 10초도 방송되면 안 된다는 거구나라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는 내일 마무리됩니다. 찬성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노조 측은 총파업 돌입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2주 전부터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 전국 16개 지역 MBC 기자 255명은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해직됐던 YTN 노정면, 현덕수, 조승호 씨 등 기자 3명이 해직 9년 만인 오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세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중징계를 받아 해고됐습니다. YTN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수차례 협상을 통해서 이들을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 구청장은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담당 직원이 삭제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4월입니다. 구청 직원 일부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신 구청장 연루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구청 직원들이 프린트를 통해 출력한 문서 기록들을 제출해달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이 직원 사생활이라며 거절하자 경찰은 이달 초 구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전산실 김목 과장이 경찰의 자료 요청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저녁 전산실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 증거를 인멸할 당시 신 구청장이 수행비서를 대동해 전산실을 2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장님이 보고 과정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왔어요. 9시 한 4, 50분 됐는데 행정국장이 와서 구청장님이 행사 갔다 들으셨는데 들린다고 들리시라고. 신 구청장은 김 과장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뭐 법률적인 걸 내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경찰은 김 과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성면 피해라고 하면 성면 광산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면 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직업과는 무관한 환경성 피해자였습니다. 성면이 묻은 남편의 옷을 빤 주부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운영되던 충남 청양군의 성면광산은 지난 2014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섰고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마을 주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광산 쪽 간 적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3점 판정을 받고요. 저희 남편도 근처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악성 중피종, 이른바 성면암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성면암 피해자 411명을 조사한 결과 성면 관련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병에 걸린 사람이 45%에 달했습니다. 특히 17명은 성면 관련 현장에서 일한 가족이 입던 작업복을 세탁했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 자동차 정비소 2km 이내에 살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91명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성면 섬유 굵기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에 불과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이러한 환경성 성면 노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진은 성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처럼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적 요인에도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성면이 많이 나올 만한 곳을 조사해 관리해야 합니다. 옆에 보이는 진호는 환경부가 2015년 제작한 전국의 성면 자연 발생 지질도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173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경북과 경기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특히 초염기성암이 분포한 지역은 성면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런 지질 지역은 충청남도가 157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었습니다. 전 국토의 0.2%인 207제곱킬로미터가 이런 초염기성암 분포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1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자료를 지자체 외에는 2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지역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며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각 지자체들은 내부적으로 도로 건설이나 각종 개발 사업에 인허가 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성면의 위험성을 조사해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특히 성면안전관리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일자 세부 수치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보완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이곳에 석탄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나서 공사를 막으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톤짜리 터빈을 실은 차량이 한 달째 길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장자산업단지 진입로에 거대한 부품을 실은 차량이 보입니다. 인근에 건설 중인 발전소에 들어갈 터빈입니다. 이미 공기질이 전국 최악의 상태에서 석탄 열병합 발전소까지 건설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200톤이 넘는 발전기가 이렇게 트레일러에 실려 멈춰서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몸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대치는 한 달째 지속 중입니다. 염색, 나염, 피역 이런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석탄 발전소를 또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미 폐결핵 진단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2013년 발전소 허가 때부터입니다. 당시 환경부는 LNG 열병합 발전을 추진했지만 산업부가 수익성을 고려해 석탄 발전소로 승인을 내준 겁니다. 발전소 측은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석탄 발전소에서 열을 통합 공급하는 게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통학버스가 시내버스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학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는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m 아래 논두렁에 빠진 통학버스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한 충격에 버스 차체는 찌그러졌고 유리창은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55분쯤 경남 거제 옥산리 화원마을 앞 국도에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통학버스가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급하게 운전대를 꺾은 통학버스는 도로를 이탈해 논두렁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운전자 50살 박모 씨가 숨지고 두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5명과 주민 22명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의 문이 안 열려 화재라도 났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19가 오고 난 뒤에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빠져나온 것 같았거든요. 학생들 대다수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전벨트는 대부분 다 안 하죠. 애들 앞으로 좀 튕겨 나가고 다 안 떨어지려고 다 붙잡고 쭈글 앉아서.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안전운행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300만 명의 계좌를 열면서 기존 은행들이 비상입니다. 한편에서는 대출까지도 손쉽게 이루어지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학생 정은교 씨가 수업이 비는 시간에 친구에게 돈을 보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니 터치 몇 번만으로 송금이 끝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고 최대 300만 원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비상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정 씨와 같은 젊은 층 사이에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지 5일 만에 신규 계좌 100만 개를 넘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3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은 1조 9,580억 원, 대출로 나간 돈은 1조 4,090억 원에 이릅니다. 돌풍에 놀란 시중은행들도 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등 정체된 시장을 흔드는 매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대출도 너무 간편하다는 겁니다. 만 19살만 넘으면 별도 심사나 공인인증서 절차 없이 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이른바 비상금 대출은 대학생들 사이에 단연 화제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고 아직 신용 개념이 익숙치 않은 젊은 층이 말 그대로 비상금 쓰듯 대출을 받을 경우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에 앞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폭발을 계획했던 이슬람 국가 IS가 교황을 테러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로마를 타깃으로 지목해서 바티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성당에 불을 지르고 십자가상을 넘어뜨려 훼손합니다. 성모 마리아상과 성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을 들고 불신자들은 기억하라, 우리는 로마에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IS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에서 촬영한 선전 영상입니다. 암호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들에게 이탈리아어로 테러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6세기 이래 병력 110명으로 교황과 교황청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는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근위대의 대장은 로마가 바르셀로나 같은 공격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며 우리는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도 바티칸을 포함한 종교시설과 문화유산 등의 경계 병력을 늘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거처인 런던 버킹엄궁 인근에서도 지난 25일 흉기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가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습니다. 중동에서 거점을 잃은 IS가 이슬람과 기독교 간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려고 교황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하상숙 할머니가 오늘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인 하 할머니는 16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이후 6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살다 지난 2003년에 귀국했습니다. 하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깨끗한 나라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 제품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뒤 택배로 보내면 10월부터 환불금을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 금액이 아닌 자사 온라인몰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액을 책정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림읍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카페에 온 여자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감상까지 적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직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접경지대에서 2달간의 군사 대치를 끝내고 각각 군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6월 중순 중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둥랑에 도로 건설을 시작하면서 대치해왔는데 이번 주에 개최하는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타협을 이루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최종 예선 이란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파 선수들이 오늘까지 합류하면서 신태용호는 마지막 전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축구대표팀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표팀 55경기에 출전해 17골을 넣은 손흥민도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전에서 8부상을 당한 손흥민은 이번엔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예선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이란의 철벽 수비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8경기 동안 골 안 먹은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거는 선수들 간에 많은 대화도 필요하고. 황희찬과 구자철, 권창훈 등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합류하면서 대표팀 26명 전원이 파주에 모였습니다. 오는 31일 이란전까지 남은 시간은 신태용호의 골든타임입니다. 세밀한 전술훈련을 통해 이란전 4연패의 사슬을 끊겠다는 각오입니다. 첫날 인천의 훈련장 상태에 불만을 토로했던 이란은 파주로 옮겨 적응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월드컵 최종 예선 3경기에서 혼자 3골을 넣은 타레미가 경계 대상 1호로 꼽힙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홈 경기 이란전은 31일 저녁 8시 50분부터 JTBC가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1층 테라스나 루프탑으로 불리는 옥상 영업은 한때 5개 영업이라 금지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허용 기준도 제각각이고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테이블이 뒤덮은 골목길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술과 안주를 나르는 종업원들이 분주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입니다. 가게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테이블을 펼쳐두고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방 영업은 오랫동안 불법이었지만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이곳에 5개 영업을 허용하면서 합법이 됐습니다. 낡은 골목의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독특한 분위기가 낙후된 지역을 되살린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울 중구가 이 골목을 관광자원화하겠다며 이 일대 500여 미터, 17개 업소에 5개 영업을 허용한 겁니다. 야외에서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보고 되게 기분 좋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밤이 깊어가며 분위기는 바뀝니다. 자신의 가게 앞이 아닌 곳에도 테이블을 펴고 금지된 쓰레기통 설치에 바닥이 엉망입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많지만 종업원들은 제지하지 않고 취객간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상인들끼리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2층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실내 공간이 넓어도 손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시고 노가리 서비스 주냐고 해도요 안 올라와요. 여기 담배서부터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자연적으로 밖에를 앉게 되는 거예요. 주변 다른 특화거리도 울상입니다. 노가리 골목 길 건너편에 있는 골뱅이 거리입니다. 같은 서울 중구인데도 이곳에 편 이 테이블은 불법입니다. 여기 박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사이로 저쪽 노가리 골목 때문에 이쪽 많이 죽고 있어요. 노가리 골목과 달리 통행량이 많은 차도와 좁은 인도 때문에 합법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반을 터서 야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터주는 게 더 낫지요. 옥상인 루프탑이나 테라스에서 식음료를 파는 5개 영업은 2012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식약처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5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합법화 지역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5개 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구역 지정을 위임하면서 곳곳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 카페거리도 지난 2015년 말 송파구가 조례를 변경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이 카페에는 이곳 실내보다는요, 바깥쪽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이쪽 테라스에서 커피를 즐기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법적으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식음료를 서빙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입니다. 시민들이 테라스를 좋아하는 만큼 뒷골목의 다른 카페 상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카페거리 원조라 불리는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의 테라스 영업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구별로 해서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정자동은 아직까지는 상권 자체는 좀 하락하긴 했죠. 5개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또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유난히도 이른바 세기의 대결이 많았습니다. 75년 프로복싱 헤비급의 당대 철권 조지 포먼은 5명의 선수를 상대로 한 사람당 3회전씩 연이어 경기를 치르는 주먹 자랑을 했죠. 상대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나가떨어지는 진 풍경을 저는 저의 아버지와 어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희열과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느끼게 했던 그 새벽의 묘한 기억. 그 다음 해인 76년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일본의 국민 영웅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와의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서 안토니오 이노키는 계속 링 위에 누워서 발길질만 해댔고 알리는 제대로 주먹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맥 빠지는 경기였죠. 조지 포먼을 킨샤사에서 쓰러뜨릴 때의 알리의 스포츠맨으로서의 위대함과 인종과 종교 차별에 반대해 싸운 사회운동가로서의 위대함을 생각해보면 이노키와의 엽기적인 쇼는 순전히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돈이나 챙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 알리가 이 알리였던가 얼핏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다시 그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복싱과 UFC의 최강자들. 경기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치고 빠지고 시간을 벌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고수들의 밀당의 경기.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아, 이 경기의 변수는 역시 심판이구나. 그는 절묘하게도 한쪽이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무림의 고수들에게 승패를 갈라주긴 했지만 패자도 완전한 패자가 아닌 것으로 만든 심판의 한 수. 저는 왜 복싱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세기의 대결, 아니 세기의 재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되 형량은 최저로. 세기적 복싱 대결의 심판과 세기적 재판의 심판은 묘하게도 닮아 있었다는 것. 다만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재대결이 없고 하나는 곧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뉴스룸 1부에서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중화기 현황을 당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수류탄이 4,900여 발, 고층 빌딩을 무너뜨릴 만한 양의 TNT, 심지어는 로켓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것이 자위권이냐, 방어용이냐?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살상용 무기가 바로
광주에 투입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부에서는 투입된 무기가 무엇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쓰였는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 다뤘던 TNT 200kg, 100kg 정도면 큰 고층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네. 그것도 그냥 폭약의 경우. 형태. 이게 폭탄일 경우에는 그 위력은 훨씬 더 강한데 폭약인지 폭탄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문서상으로 보자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쓰였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쓰였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문서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단서는 있습니다. 예. 단지 TNT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보면 전기 뇌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이 같이 돼 있습니다. 아, 이 뇌관은 터뜨리는 데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돌입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9월 26일에 사용된 문서를 보겠습니다. 예. 야전 공병단의 추가 TNT 그리고 뇌관, 도화선, 도폭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급이 됐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장비들만 있으면 터뜨리면 된다. 바로 이제 직전의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도화선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화선인데 도폭선은 어떤 겁니까? 도화선은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그 선이고 예. 도폭선은 이제 불을 사람이 붙이는 것과 이제 폭탄을 연결하는 그 중간의 마지막 폭선. 단계. 예. 예. 도폭선입니다. 실탄은 이거 뭐 다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51만 발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51만 발이 지급된 겁니까? 실제로 발사가 된 겁니까? 네, 오늘 경향신문이 계엄군이 이제 지급된 130만 발 가운데 51만 발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발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당시 문건을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51만 발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발사가 됐다라고 기록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수량인데 네. 사실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 시기가 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예. 발포 시기는 며칠에 지나지 않는데 예. 그 며칠 동안에 51만 발이 발사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좀 다른 문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5.18 당시 광주에 주둔하던 보안부대 문건입니다. 예. 유사시에 발표를 좀 해라. 발포를 하라. 네, 발포를 해라. 이제 예.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시민에게 발사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다는 그 문서가 공개가 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예. 여기에 그거에 대한 보면 설명은 어저께 유선희 기자가 뉴스룸에서 자세히 해드렸죠, 시청자 여러분께.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1인당 실탄을 20발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20발, 이게 이제 방어용 혹은 전두환 씨가 주장하는 자위권 행사용으로 상식선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통의 수량입니다. 예. 그런데 51만 발이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20발씩 2만 5천 번, 자위권 행사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예. 수류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수천 발이던데. 네, 수류탄은 사용된 것으로 또 문서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문서상에 4,900여 개가 지급이 됐고요. 이 가운데 194개, 그러니까 194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세열 수류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하는 조각조각 금이가 있는 그런 수류탄을 말하는데요. 예. 파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개만 던져도 여러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수류탄입니다. 예. 실제로 200개 가까운 수류탄이 폭발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용을 해서. 예. 그리고 크레모아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크레모아의 경우는 이제 매복을 하면서 이제 매복지 앞에 설치를 해놓고 있다가 상대방이 다가오면 터뜨리는 일종의 예. 지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지급 현황은 이전 조사 때는 이 문제는 조명이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차례 조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도 이 문서가 제출은 됐고 확인은 됐습니다. 예. 제출은 됐었지만은 1995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전두환 씨 등 신군부에 대한 기소가 조사의 중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18 당시의 진실규명 그리고 5.18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고요. 예. 또 과거 사이 때는 이번 5.18뿐만 아니라
군의 과거사 전체를 다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조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 네. 사실 자체만 놓고 볼 때도. 근데 이 정도의 그 군 화기 동원이면 이게 뭐 현장에서 이렇게 결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네, 이 정도의 군 화기 동원을 비롯해서 집단 발포 역시도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군 지휘부를 거친 분들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군 최고 수뇌부 수준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명령이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합참 그 당시 육군의 지휘부였던 분들 그리고 또 공군의 당시 장성 이런 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안타깝지만 이번 조사는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그리고 증언 각종 정황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있는 만큼 예. 발포 명령 또 이런 전시에 준하는 무기 동원을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이번에는 확인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일단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뭐 최종 목적지는 역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에 있는 것이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요. E형 간염이 한국에서는 안전한가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E형 간염을 일으키는 소시지 때문에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인 중에서 E형 간염에 걸린 사람 중에서 해외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던 60명을 대상으로 추적을 해봤는데 네. 그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은 사람이 상당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사까지 어딘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이번에 소시지가 또 문제인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안전한가? 우선 8월 25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이후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소시지는 안전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인 소시지는 유럽에서 익히지 않은 방식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발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몽, 살라미 이런 이름 등으로 불립니다. 식약처는 25일부터 이들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일이면 근데 불과 사흘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먹었거나 샀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25일 이전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제품의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익혀 먹으면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섭씨 7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잘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건데 근데 보통 간염하면 A형이나 B형이 잘 알려져 있는데 네. E형 간염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A, B, C, D, E형이 있고 E형이 90년대 이후로 나타난 신종 간염인데요. 네. 주로 돼지를 잘 익히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고 또 오염된 물을 마셨을 경우에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내장과 피, 또 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사람끼리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인데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9개월 이상의 임신부는 사망률이 20%에 달한다. 반면에 네. 건장한 성인은 견뎌낼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간염은 주로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서 후진국병이라고도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 가서 걸려오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E형 간염은 후진국병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런 지도까지 만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나라를 분석하고 있는데 주로 네. 가장 파란 곳, 그 다음 파란 곳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는 물론이고 동시에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유행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영국은 2014년에 더 이상 후진국병이 아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근본 원인으로 돼지고기를 지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E형 간염의 진단을 받으면 정부에 신고를 해서 원인과 출처의 조사를 받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데요.
우린 E형 간염의 통계와 실태 조사가 없습니다. 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네, 잘 익혀 먹으라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관리 공백이 결코 작아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의 관리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실태를 살펴봤는데 네. 동국대학교 연구팀이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발표 내용인데 축산업자 1,883명 중에서 33.8%가 E형 간염을 앓은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대한간학회 연구에선 3개월령 이상의 돼지 50에서 60%가 E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와 개는 0%, 고양이는 8.1%였습니다. E형 간염이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겁니다. 네,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는 왜 그동안 E형 간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네, 제가 보도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E형 간염의 현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이번에 나온 자료 같지만 이게 나온 연도가 2007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제 보도자료인데요. E형 간염 실태 조사 시행할 계획. 10년 전과 후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E형 간염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본에 문의했는데 예산 부족, 위험성의 우선순위로 뒤로 밀렸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덜 위험한 질병이다 아니다라는 식의 접근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대표에게입니다. 다시 또 대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에게 덕담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다 목적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당시 후보를 향해 민주당 이중대라고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혹시 민주당 표를 좀 뺏어올까 해서 안철수 대표 파이팅까지 외친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다른 당대표는 다 예방을 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찾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 홍준표 대표가 자격이 없다면서 TV토론에서 쳐다보지 않고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한마디 했다면서요? 우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당의 희생정신을 보이려면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으로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페이스북에 박지원 전 대표가 올린 글이 좀 관심을 끌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위에 이모티콘을 보면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라고 감정 상태가 표현이 됐습니다. 이모티콘은 얼굴이 좀 깨진 것처럼 나왔고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모티콘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로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냐, 경선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는 바로 2시간 뒤쯤 다시 이모티콘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모티콘이 잘못 눌러졌다, 죄송하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원래 출마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았다면서요? 계속 불출마를 종용 또 설득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실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심결에 속마음을 누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본인만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좀 더 물어보니까 박 전 대표는 나는 이모티콘을 쓸 줄 모른다. 폰을 잘못 건드려서 이모티콘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모티콘을 올리는 작업을 좀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기분활동 스티커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눌러서 이 항목을 들어가면 여러 이모티콘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스티커를 클릭해서 이루어지는데 잘못 눌려지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봤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생가의 평가입니다. 예. 누구 생가를 얘기합니까? 예, 포항시 덕실마을에 있는 기념관인데요. 바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은 저렇게 생겼는데 2011년에 지어졌고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생가는 아니고 기념관입니다. 예. 5살 때 건너온 마을에 이제 기념관을 지은 건데 포항시 관계자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영상과 일부 시설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 예. 입찰은 완료했고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은 14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영상은 예전 영상이 아날로그 영상에서 좀 흐릿한데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고 주변 산책로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뭐 관광객이 좀 많이 옵니까? 예. 퇴임 직후 그러니까 2008년 이때쯤에는 48만여 명이 찾기도 했는데 지난해 방문객은 16만여 명입니다. 전직 대통령 생가 방문객을 비교를 하면 가장 적은데요. 근처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니까 예. 전직 대통령 생가만 찾는 단체 관광객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쭉 가는데 김해 봉하마을을 들렀다가 가든지 또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갔다 가면서 패키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의 생가는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 따라서 대응이 좀 그 대우가 달라지는데 예. 뭐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는 저렇게 방화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뉴스 나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생가의 경우, 기념관의 경우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고 또 최근 국정원 그 댓글,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돼서 논란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적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기념관의 기록을 다 하려면 공과 과, 즉 과인 측면, 나중에 국정원 문제도 판결 등이 확정되면 이런 부분도 국가 예산을 들여가니까 기념관에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고 낮부터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구와 광주의 낮 기온은 30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류정화 기자와 김혜미 기자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 안철수 대표, 신임 대표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함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